그 세금을 아끼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중요한 거죠. 모든 재테크의 끝은, 마지막은 세테크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 가운데 네.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 25년도로 넘어오는 세법 개정안에서 새로운 항목이 신설. 그래서 세무 공무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네, 세무공무원. 이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포상 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님들이 더 불을 켜고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징수금 또는 승소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 2억이면 2천만 원. 최대 한도 연간 2천만 원 범위 내라고는 나오긴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는 됐고요. 시행이 6월 15일부터. 그러면 뭐를 조심해야 되나요? 네, 저희 머니올라가 가끔 다른 채널들 모니터링을 하곤 하는데요. 요즘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들에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6월부터 시행되는 법 가운데 눈여겨볼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급하게 고경남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5월이고 하니까 세무사님 뭐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것 때문에 뵙게 되려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네. 이게 보다 보니까 세무조사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일반인으로서도 좀 알아둘 만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혹여나 나중에 세무조사의 어떤 리스크나 또는 타겟팅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 찾아뵙게 됐습니다. 세무사님도 그때 뭐 제가 섭외 전화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저희가 재테크라고 하지만 네. 돈을 버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네. 돈을 차라리 아끼는 게 네. 조금이라도 더 쉬울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 세금을 아무래도. 아끼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세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재테크의 끝은, 마지막은 세테크다라는 걸로 항상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모든 재테크의 끝은 세테크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이 1억의 번 수입이나 여러 가지 이득에 대해서 세금이 뭐 50%씩 나온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번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가 순수한 종국적인 이익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시면서 아 이런 건 진짜 아낄 수 있는 절세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깝다 안타깝다 이런 경우들도 덜어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가장 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 양도소득세. 이게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 그래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았을 때는 세금 없게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매가액 기준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12억 이하의 매매 금액이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고 12억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뭐 보유를 얼마나 했는지 실제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는지에 따라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예를 들어 뭐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길게도 아니고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모자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잔금일까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이 2개월 뒤에 찾아오시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체크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제가 모시고 싶었던 거는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 가운데 일반인도 해당될 수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 보통 세무조사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 나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아?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세무조사는 누구를 특정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건 아니고 누구든 이제 세금을 합법적으로 또는 적법하게 납부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오는 세법 개정안에서 새로운 항목이 이제 신설이 되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세무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세무 공무원. 이 분들에게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셔가지고 세금을 이제 적법하게 걷어가셨던 노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어떤 포상 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탈세를 밝혀냈을 경우에는 그렇죠. 뭔가 포상금이 주어지는 맞죠. 거예요. 세무 공무원에게. 네. 그러면 세무 공무원님들이 더 눈에 불을 켜고 뭔가 이런 걸 밝혀내시려고 하시겠네요. 근데 원래도 세무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원래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어떤 노고에 대한 취하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고의 취하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행령 자체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부과를 하거나 또는 징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징수금 또는 어떤 승소한 금액, 네. 불복을 통해 가지고 승소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는 어떤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세무 당국이 가지고 가게 되는 그렇죠. 어떤 그거 중에 일부를 나눠준다. 그렇죠. 공로를 취하하기 위해서. 네. 10%요? 그럼 예를 들면 그게 2억이면 2천만 원이 되는 일단은 최대 한도 연간 2천만 원 범위 내라고는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네. 이런 건 왜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어떤 포상에 대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네. 어떤 인사고과에 대한 영향력만 주다 보니까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젊은 공무원분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취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이 통과는 됐고요. 25년도 이제 국회 본회의를 넘어오면서 법안은 통과가 됐고 네. 시행이 지금 6월 15일부터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는 게 네. 다음 달부터 6월 15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뭐를 조심해야 되나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포상금을 지급을 무조건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법문구에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무조건은 아니고. 네,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노고가 있을 때 이제 그런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될 거라 생각은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조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시거나 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려고 하실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우리가 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 현금을 출금을 해서 뭐 자녀들한테 몰래 주거나 이러면 세무당국에서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워낙에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임출금하는 그 거래 내역 자체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봐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으로 뭔가를 주려고 한다는 건 증여세 이슈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어떻게든지 아껴보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한테 통장으로 이제 돈을 이체를 한다라고 하면 기록이 다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록이 다 남을 수밖에 없고 내가 증여세 신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세무조사에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는 방법을 이제 막 연구를 하세요. 네. 그러면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현금으로 그대로 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현금이 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세청이라는 기관에서 모든 개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아무 때나 조회를 할 수는 없어요. 조회를 하지도 않고. 근데 이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 금액들을 넘어서 출금을 하거나 입금을 하게 되면 네.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시스템은 이미 2006년도부터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인 내용들이 많다. 그러면 조사에 타겟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게 얼마죠?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하고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네, CTR이라고 하는데 동일인이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을 출금하거나 네.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은행원 출신이다 보니까 직접 해봤는데 네. 제가 실질적으로 출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1,500만 원을 출금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화면에 자동으로 떠요. 확인을 누르게끔 실제로 1,500만 원 현금 출금을 했는 게 맞느냐라고 뜨고요. 그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제도죠. 그러면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의해서 FIU에 네. 이미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보고는 들어갔다. 근데 이 보고 한번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오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은 실질적으로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기관이에요. 자금 세탁 방지.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대포 통장을 활용해서 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을 세탁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대부분 이제 검찰청이나 경찰청 그런 수사를 위하는 기관들도 활용을 하고요. 이 수사를 위하는 기관 외에도 국세청이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활용을 한다라는 건 탈세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현금 출금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 이 금액 이상 출금하시면 안 된다. 출금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족 간에 현금으로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이드라인이 그럼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 기준이에요. 1,000만 하루 1,000만 원 기준이고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제가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했거나 또는 1,000만 원 이상을 찾아갔을 때는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이제 역질문을 하시죠. 그럼 1,000만 원 이하로만 하면 되지 않냐? 999만 원. 999만 원을 하면 되거나 또는 990만 원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출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금을 하시면 이 은행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시겠죠.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가가지고 또 999만 원을 찾았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999만 원을 찾으면 이 은행원 입장에서도 매일같이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의심할 수 있는 좀 거죠. 이상하죠. 네. 근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돈을 출금해 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은행원과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 행위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건 아니고 수동으로 의심거래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의심거래 보고제도라고 해서 STR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CTR이든 STR이든 네. 얘네가 다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주지하고 네. 결국에는 지금 이런 방송들을 보시는 분이 궁금한 건 그러면 그런 거에 이렇게 삐 소리 안 울리고 네. 어떻게 잘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절세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절세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출금을 해서 현금을 주는 건 절세가 아니고 탈세라는 거죠. 아, 현금을 아예 주는 건 탈세다. 당연히 탈세죠. 이건 탈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가장 보편적으로 성립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상속이 발생을 하면 돌아가신 분의 계좌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계좌를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 10년치에 대한 계좌를 분석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흘러 들어갔던 신고되지 않은 미증여 건들을 다 추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든 주식을 취득을 하든 내 집 마련을 하든 이 취득을 할 때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안 되면 증여받은 걸로 추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때 계좌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외에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계속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내용을 국세청이 가져갔는데 의심할 만하네 해서 소명을 하라거나 세무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도 충분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주는 거는 절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그러니까는 주는 네. 거는 탈세 소재가 있다라고. 탈세인 거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소위 말하는 뭐 축하금,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격려금, 네. 용돈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통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다. 맞아요. 라고 해서 예전에 적어놔라. 네. 뭐 할아버지 주신 용돈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 기억도 나는데 그거는 이제 탈세는 아니고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금액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금액은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가 생활비일지는 다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놓을 수는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한 단어긴 하지만 사회통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금액을 어느 정도로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한 달에 생활비를 2천만 원씩 써요.
실제로 2천만 원씩을 써야 되는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 2천만 원을 예를 들어 제가 주수입원이 되고 와이프가 이제 가정에서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을 때 생활비로 2천만 원을 쓰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줬다. 이게 증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생활비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증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1,500만 원은 저축을 해서 나중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해요. 이건 증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내가 번 수입이 아닌데 내 자산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가구의 사정에 비추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좀 착각을 하시거나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급여가 크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급여가 적다 보니까 그럼 내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명백하게 증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에 대한 지원은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처럼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급을 해줄 때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부양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건 생활을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 또는 미성년자. 그럼 당연히 뭐 대학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니 그러한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들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데 취업을 해서 본인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내가 돈을 주는 건 증여의 금액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거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세무조사가 뭐 강화될 수 있다, 있는 소지가 생겼다라는 거고 결국에 그 세무조사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와닿을 수 있는 거는 현금 증여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증여를 할 때 떠오르는 게 CTR이라고 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고 STR이라고 하는 의심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미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됐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현금 거래는 현금을 출금을 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자녀에게 만약에 줬다. 그러면 이거는 증여에 해당되는 거고 증여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부모님이 현금을 5천만 원, 1억 원씩 출금을 하셔가지고 현금으로 주셨어요. 이건 증여예요. 그렇겠죠. 액수도 너무 크고. 액수도 크고 아니면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이요. 이것도 증여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양을 받을 의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받는 건 증여에 해당이 돼요. 근데 부양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 학생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대학생이어서 수입이 없고 이러한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주는 건 당연하게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종의 부양이니까. 그렇죠. 근데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 증여가 됐고 이 돈을 생활비로 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생활비로 쓴 게 아니고 생활비는 별도로 있고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조그마한 부동산을 살 때 이 자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명백한 증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아버지가 200만 원을 주셨는데 대학생이 진짜 막 너무너무 아껴 살아가지고 100만 원에 살고 100만 원은 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는 것 자체가 증여인 거예요. 근데 그럼 재산을 축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생활을 하는데 용도로 쓴 돈이냐 내 재산을 축적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그거를 아껴 쓰고 나머지를 저축을 했어요. 이건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공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100만 원을 주셨어요. 100만 원을 그대로 저축을 했어요. 내가 번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이 되는데 자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공제라는 금액의 범위가 있죠.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를 주더라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증여재산 공제라는 금액이 사회 통념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다라는 목적에서 이제 나온 건데 뭐 금액이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한테는 돈을 줄 때 증여의 목적에 해당하는 돈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제 범위 내에서만 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해라. 그러면 한 살 때 2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를 받았고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주식에 투자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가치가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또 10살이 될 때 또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녀,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1살 때, 10살 때, 뭐 20살 때 이렇게 증여를 하면 실제적으로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세율이라는 게 증여세가 10%부터 50%까지 구간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만 세금을 부담을 해도 좀 더 한 번에 큰 금액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1억 원까지는 10% 세금이니까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10%까지 세금을 내시면서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죠. 기본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증여인데 세금 신고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그거는 이제 탈세다라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의 현금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하는 거가 맞을 것 같고 사회적 통념을 감안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진짜 이 금액 이상은 현금 인출이나 그런 거를 또는 입금이나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이라는 금액은 사실 보고가 되는 기준 금액인 거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없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출금을 계속해요. 당연히 보고는 안 들어갔겠지만 뭐 STR에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근데 나중에 이 자금들이 다 뭐 자녀한테 흘러 들어갔거나 이러면 자녀가 예를 들어 어떠한 재산 축적 행위를 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역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자금의 흐름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상속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피상속인의 계좌를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분석하는 기간 내에 이슈들이 있는 금액들은 다 다시 추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금이 너무 높아서 뭐 이중과세라는 얘기도 많고 하니까 지금 세금 증여라든지 이런 거에 약간 조금 유연함을 가지려는 움직임들이 사실 보이고는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죠. 방향성이 조금 제시가 됐었을 뿐이고. 그렇죠.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인 부분인 건데, 이 유산취득세도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도 통과가 돼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8년도가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될 때까지 법안 자체가 계속 수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계속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가장 포인트는 법이 바뀌는 게 6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세무조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들한테 몰래 주거나 이러는 것들이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스템의 워낙 발달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는 CTR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1,000만 원 이상을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 있고, 1,000만 원 이하로 반복적인 출금을 하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의심거래보고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STR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또 수동으로 보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 방안을 컨설팅을 받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그러한 탈세들은 시스템의 발달이 워낙에 최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늘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현금을 부모가 또는 뭐 가족이 자녀나 또는 다른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줄 때는 그거는 증여다라는 거를 좀 기본적으로 깔고,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이 수반이 되는 게 맞는데 그 세금이 없다라고 하면 해서 그냥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들이 생활을 할 때 그냥 축하금 이런 것들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이 조금 열거가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축하금을 준다거나, 아파서 자녀가 아파서 병원비를 내가 대신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가 들든 당연하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